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다소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경제지표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CPI 상승률이 3.15%로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뒤이어 PCE 또한 물가지수가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1까지 집계가 되면서 적어도 헤드라인 숫자만 본다면 물가가 잘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죠. 이에 따라서 경기가 뒷받침을 하다 보니 물가는 잡히는, 한마디로 연착륙에 힘을 받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4%가 무너졌죠. 현재는 3.8%에 위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올해 초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국채 금리가 추가 하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레벨이다라고 보여지죠. 중요한 것은 현재 데이터의 수치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명확하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가 애매한 것이죠. 물가는 잘 잡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 FOMC에서 연준 파월의 발언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비둘기적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데이터 숫자를 헤드라인으로만 지금 해석하게 된다면 내년 조기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미국 경기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발표되었던 경제지표들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왜곡된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에 수정되는 부분들, 개정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편향된 일정한 패턴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실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그 강도만큼,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12월 FOMC에서 연준 또한 물가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부랴부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이죠. 이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물가를 잡았다라는 강한 자신감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들이 어느 정도 포착되었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나오는 데이터, 경제 지표의 숫자만 놓고 보면 미국 경기가 그렇게 둔화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실상 그 내막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연준이 먼저 포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S&P 경기 전망을 설명드릴 때 미국 이 GDP 전망이라든지 또는 이 물가 전망 관련해서 둘 중 하나는 잘못된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죠. 이 둘 중에 저는 이 GDP 전망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고요. 한마디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다라는 것을 실제 숫자적인 데이터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언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숫자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나쁘다라고 언급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라는 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상당히 왜곡됐을 가능성, 특히 계절 조정 관련해서 한번 크게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비해 숫자가 아닌 정성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베이지북에서의 놀라운 표현을 제가 예전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연준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 이유가 베이지북이 공개된 기점을 이후로 파월 인사들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베이지북에서 이번 슬로우 표현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 또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베이지북 도서의 이제 활동 지수를 수치화한 겁니다. 현재 위축 구간이죠.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진 경우는 경기 침체 외에는 한 번도 이렇게 전환된 적이 없었죠. 따라서 그만큼 지금 베이지북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와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이 베이지북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슬로우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2008년 3월달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3월달은 2008년 9월달 우리가 금융시장에 붕괴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 직전 6개월 전에 이미 연준은 베이지북에 이 슬로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기 6개월 전에 베이지북에 슬로우란 단어를 썼던 것처럼 08년도 당시죠. 지금도 23년 11월 달 연준은 베이지북에 슬로우란 단어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까지 나온 경제지표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경제지표 데이터상의 숫자, 헤드라인 숫자만 놓고 보면 경기 침체, 경기 둔화, 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가늠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질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수면 아래에 있는 경기 상황은 상당히 나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지표로만 보는 그 이면에 담긴 실질 경기의 상황,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12월달 FOMC는 사실 타이밍도 상당히 절묘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전혀 못했고 시기적으로만 놓고 계산을 해보면 재무부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서 채권 발행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지난 하반기 시장 동안 금리가 5%를 넘어가는 사실 이 구간이 생긴 게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생긴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을 이끌었던 구간인데 이게 결국 자경단의 출현까지 이어졌고 장기채의 비중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떨어진 것이죠. 장기채 대신에 단기물 위주로 좀 늘려라 이런 권고를 받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지금 권고 비중이 20% 수준인데 현재는 이를 훨씬 상회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단기채가 이만큼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에 자금 조달 계획이 높은 금리로 인해서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1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새로 업데이트되는 게 1월 29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장기채의 발행 비중이 증가될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 이미 단기채의 발행 비중은 공고와는 훨씬 상회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연준과 재무부가 긴밀한 공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12월 지금 FOMC 연준의 사전적인 금리 인하 발언 결국 시장 금리를 이렇게 크게 낮췄고 이는 곧 재무부 입장에서는 현금 확보 차원에서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죠. 재무부의 자금 차입 계획이 발표되는 1월 29일, 그러니까 1월 말부터 2월 중순 부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채권 발행 관련해서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고 채권 가격의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다시 또 높아질까? 그건 아니죠. 왜냐? 이 시기가 1월 말 2월 초인데 한 달 뒤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고 금리 인하를 또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의 반등폭 또한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재무부 입장에서는 너무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이고 일부 소폭 빠르게 떨어졌던 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하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실질 경기, 데이터가 포착하지 못하는 이면에 담긴 밑바닥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미 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 최근 11월 이후죠. 주간 단위 카드 소비액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금 데이터로 잡혔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BEA 자료입니다. 신용카드 소비액의 추이죠. 그러니까 12월 7일부터 12월 13일 분까지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예비 데이터이긴 하지만 포함된 기간이고요. 21년, 22년과 비교를 해보면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거에 비해서 11월 달 소매 판매는 생각보다 꽤 괜찮게 집계가 됐거든요.
그때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간이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뭐 이렇게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11월 소매 판매는 집계가 된 것이고, 뭐 이 두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가격에 민감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절대 사용액은 줄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할인 시즌에 민감하게 소비를 몰아서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가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경제 지표만으로 미국의 경기가 탄탄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연준도 보고 있는 밑바닥 경기, 숫자 이면에 담긴 사실상 미국의 실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로도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패턴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이 베이지북의 슬로우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최근 소비에서도 그 여실 없이 드러났다. 그리고 11월 소매 판매에 여전히 헤드라인이 좋게 나왔지만 뭐 사실 소폭 반등한 부분이 그렇게 기저효과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이런 할인 기간임을 놓고 봤을 때는 생각만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만은 또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지난주 신규주택 판매 관련돼서 데이터가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보시면 신규주택 판매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59만 채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시장 컨센이 68만 8천 채 정도를 봤었거든요. 이게 직전 달은 67만 9천이니까 이거보다는 한 1.3% 증가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사실상 11월 미국의 신규주택이 59만 채로 급격하게 감소됐습니다. 전월비로 놓고 봤을 때 12%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것은 지난 22년 4월 이후에 최대치로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중간 가격이 보시게 되면 43만 4,700불이잖아요. 중간 가격은 전달 대비 소폭 이렇게 오름세로 기록이 됐고, 뭐 평균 판매 가격 48만 8,900달러, 뭐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규 주택의 판매 재고 45만 1000채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정도 속도로 소화를 한다라고 봤을 때 9.2개월 정도의 공급 물량입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더 오른 거 보시죠? 신규 주택이 안 팔리고 있는 것이죠.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중간 가격만 소폭 오른 거고 여기죠. 하지만 평균 전체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뭐 중간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재고 물량이 쌓였다라는 거, 지금 평균이 한 6 정도가 되니까요. 지금 상당히 신규 주택 재고가 늘어나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죠. 9.2개월, 현재 판매 속도를 놓고 봤을 때 9.2개월 걸리는 공급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의 현재 위치는 뭐 빠르게 가격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내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뭐 재무부의 자금 차입 계획에 의해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연준이 보고 있는 미국의 경기는 경제 지표보다는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지북에서 표현된 이 슬로우란 표현이 언급된 게 사실상 08년 3월 이후 처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데이터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물가만 싹 잡히고 미국의 경기는 경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 내면 바닥은 아닐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